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 김명자는 올해 94이셨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셔서 자수성가로 300억이 넘는 재산을 일구신 분이죠.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저택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 집만 해도 시가 100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는 거기에 더해 강남 일대 상가 건물 여러 채와 아파트들, 그리고 현금까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두 형이 있어요. 큰형 김태수 그리고 둘째 형 김태진이죠. 어릴 때부터 저희 삼형제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들은 정말 똑똑해.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고 각자 괜찮은 자리를 잡았어요. 큰형 태수는 무역업을 시작했고 둘째 형 태진은 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형 태수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중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틀어지면서 큰 손실을 봤거든요.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머니,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큰형이 어머니께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같은 말의 반복이었죠. 어머니는 그때마다 말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주셨어요.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큰형이 받아간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사업 실패 이후 큰형은 사실상 무직이었는데 체면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 태진은 더 심각했어요.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과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사설 카지노를 드나들며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날리기 일쑤였죠. 형,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진 형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너나 잘해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빚에 쫓기면 어머니께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쉬셨습니다. 의사 아들이 도박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매일 퇴근 후엔 반드시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같이 저녁 드시고 건강은 어떠신지 살펴보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도 제 몫이었죠.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거든요. 태연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좋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그 고생을 생각하면 평생 보답해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산을 미리 나눠주려고 한다. 그날 저녁 저희 삼형제와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큰아들 태수에게는 강남 상가 2개동과 현금 30억, 둘째 태진에게는 압구정 아파트 3채와 현금 50억, 그리고 태연에게는 이 집과 나머지 건물들, 그리고 현금 70억.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 제가 받는 몫이 형들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태연이가 그동안 날 가장 많이 돌봐줬으니까 조금은 더 줘야겠다. 그 순간 큰형과 둘째 형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재산 분배가 끝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큰형 태수는 제게 직접 따져들었어요. 동생,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형, 어머니께서 정하신 일인데요. 그래도 형제끼리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말이 돼? 너 혼자만 효자 행세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 태수 형의 목소리엔 분명한 적개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어머니 재산에만 의존해온 형이 이제 와서 공평성을 운운하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형이니까요. 둘째 형 태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막내야, 내가 어머니 귀에 뭔 소리를 한 거야? 평생 우리만 믿고 사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형,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매일 어머니 곁에서 몸 꼬임을 줬을 거 아니야. 태진 형은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조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형들이 어머니께 직접 항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니 휴대전화엔 연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막내만 편애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가족이 다 망가져요. 어머니는 그 문자들을 보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받을 몫을 형들께 나눠드릴까요? 아니다, 태연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그동안 누가 날 돌봤는데.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형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큰형 태수는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무슨 계획이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둘째 형 태진은 아예 저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저만 따로 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저를 가족에서 배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형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형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형들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연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게 말이야. 형들이 이렇게 화낼 줄 몰랐는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계시다니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미리 정리해 두신 게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컸어요. 형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해 겨울, 어머니 생신 때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어요. 형들이 어머니께 정면으로 대들기 시작한 거죠. 큰형 태수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배권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니? 이미 정해진 일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몇 달째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정해졌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둘째형 태진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효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막내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숨이 막혔어요. 형들이 어머니 생신날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런 얘기를 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덮고 갈 수는 없어요.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셔서 모으신 재산인데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자 큰형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야? 내가 매일 들러서 꼬드긴 거 아니야? 둘째형 태진도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막내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께 뭐라고 했어?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게 죄가 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며느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너무 당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많이 우울해 하셨습니다. 태연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형들이 이렇게 화낼 줄 몰랐는데. 어머니, 형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들은 아예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들들만 믿고 살았는데.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다니요.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잠도 설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어머니,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다녀간 적 있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어머니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형들이 어머니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형들이 어제 왔다 갔다. 형들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재산 얘기 또 하더라. 아직도 불만이 많은 모양이야.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형들이 어머니께 뭔가 압박을 가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제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형님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 무렵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새벽에 제게 전화가 와서 깨곤 했거든요. 가보면 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아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세요? 형들 일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계셨던 거죠. 사건 사흘 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저는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어머니가 죽으면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마치 무슨 예감이라도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사건 이틀 전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갑자기 어머니 집에 함께 나타난 거예요. 오랜만에 화해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늦게 퇴근해서 어머니 댁에 갔는데 현관에서 형들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재산 분배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니. 어머니, 저희도 아들인데요. 막내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가 화내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랑이 뭔 상관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뭘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큰형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형들, 무슨 일이세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형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막내 왔네. 우리는 이만 가볼게. 형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4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께 전화가 안 됐어요. 평소엔 아침 7시에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계속 꺼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집에 도착해 보니 큰형과 둘째 형 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형들이 왜 여기 있지? 저는 이상했어요. 형들이 그동안 어머니와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온 걸까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께서 제 발소리를 듣고 나오셨을 텐데요.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데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어머니가 자주 드시던 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큰형과 둘째 형이 뭔가 수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막내야, 큰일 났다. 어머니가. 둘째 형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죠. 어머니의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거든요. 형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우리도 방금 발견했어. 아마 새벽에 쓰러지신 것 같아. 그럼 왜 진작 신고 안 하셨어요? 어쩔 줄 몰라서 너 오기를 기다린 거야.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인 둘째 형이 응급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큰형도 너무 태연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뿐 아니라 팔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엔 뭔가에 눌린 듯한 자국이 선명했어요. 형들, 어머니 몸에 왜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넘어지시면서 다치신 것 같은데. 큰형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시다니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중에 누가 계속 지켜보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반면 형들은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뭔 일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사라진 형들.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어머니가 깨어나시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잖아요. 형들과는 이미 관계가 틀어졌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저에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형들이 너무 태연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들,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이도 많으셨고. 큰형의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장례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부검이라니 왜 갑자기 부검을 했을까 싶었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체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외상이요?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고 손목과 목에도 압박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뇌출혈도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자연사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사건 당일 어머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날 아침에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큰형과 둘째 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도착했고요. 형제분들과 어머님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었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 형들의 불만, 협박성 문자들까지요. 경찰은 어머니 휴대전화도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형들이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이 발견됐어요. 어머니, 마음 바꾸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싶으세요?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형들이 보낸 문자일까요? 제가 알던 형들이 맞나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건 전날 밤에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뵐게요.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세요. 이건 분명 예고였어요.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웃들도 조사했어요. 사건 당일 아침에 큰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7시쯤에 큰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 목소리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증언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형들과 마지막까지 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 후
큰형과 둘째 형이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했어요. 평생 형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재산 분배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께 재산을 다시 나눠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나요? 처음엔 말로 설득하려 했는데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문자로도 계속 압박했고요. 검사가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다시 들으니 더 끔찍했습니다. 큰형 태수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어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을 뿐입니다. 폭력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아마 스스로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부검 결과 어머니의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증언했어요.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패턴을 보면 강한 외력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손목의 압박 흔적은 누군가가 강제로 붙잡았을 때 생기는 상처예요. 둘째 형 태진은 계속 잡아댔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넘어지신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나요? 의사이신 피고인께서는 응급처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진 형은 대답을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상가의 감시 카메라에 형들이 새벽 5시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저에게 아침 9시에 발견했다고 거짓말했던 거죠. 저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형들을 믿으셨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설마 어머니를 해칠 거라곤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해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형들이 사건 전날 밤에 만나서 모의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큰형 차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을 보니 둘째 형과 새벽까지 통화했더라고요. 결국 큰형 태수는 징역 15년, 둘째 형 태진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상해 치사죄였죠.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형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제 형들이잖아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모두 흩어져 버린 거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그 큰 집을 치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났거든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써오신 일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면 아들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만 가져다 줬다. 차라리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태연이만이라도 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자책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말이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태수와 태진이 요즘 너무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이해해줬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화가 난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태연이는 정말 착하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운 것 같아 다행이다. 어머니는 끝까지 형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어머니를 형들이 해쳤다니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지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어머니와 형들을 모두 잃고 얻은 재산이니까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머니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사를 갈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정원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재산 분배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모든 형제가 똑같이 받았다면요? 그랬다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이 비극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으로 복지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야 어머니가 하늘에서라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의 마음입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형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형들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기 전으로 말이죠. 어머니,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거리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끼리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한번 틀어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려워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